제22대 국회 원내 사령탑 선거가 끝나면서 전국의 최대 현안은 특검법입니다. 야당은 최상병 특검법 통과에 고삐를 쥐고 있고 윤 대통령은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여야가 극한의 대치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박명호 동국대 정외과 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 정리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민주당을 포함한 6개 야당이 어제 용산 대통령실 앞에 모여서 최상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해병대원 특검법은 진실 규명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입니다. 당연하고 상식적인 요구를 나쁜 정치라고 매도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나쁜 정치입니다.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 다음에는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할 것입니다. 네, 이렇게 야당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지만 윤 대통령은 앞서 기자회견에서 선수사 후 특검을 말했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세요? 거부권 던질 걸로 보십니까? 명확하게 언급을 하진 않으셨지만 조건부 수용이라고 언론에서 표현을 했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일단은 거부권, 제의결 요구권을 아마 행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이제 관심은 이게 28일 날 현재 예정이 돼 있는 본회의에서 처리가 되겠느냐. 특히 이제 여당에서 몇 표 정도가 이탈하겠느냐, 이탈해서 통과되겠느냐, 아니면 만약에 부결된다 하더라도 몇 표 정도가 이탈한 걸로 추정되겠느냐 등이 관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정치적 후폭풍이 상당히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지금은 거의 관심에서 사라져가고 있고 진실공방으로 바뀌었지만 이철규 원내대표 출마설을 둘러쌌던 그 논란을 보면 공식적으로는 대통령실에서 개입한 게 없었고 대통령실에서 당에서 해야 될 일이라는 공식적 입장을 가졌었지만 그 입장도 사실은 그전에 이준석 사태 때나 또는 김기현 대표 선출 때도 있었던 공식적 언급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결국은 바깥에서 보이는 모습은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됐었지만 내부적으로는 접은 모양새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부분인데 확인은 안 되는 거죠, 공식적으로는. 다만 이 경우에는 최상병 특검 그 재의결의 경우에는 의결이 돼도 부결이 돼도 거기에 따른 후폭풍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의결이 되면 더 클 가능성이 높은 데다가 부결이 된다 하더라도 몇 표 정도가 이탈했다라고 추정이 되느냐가 여권, 특히 여당의 위상, 특히 대통령과 국민의힘 관계의 측면에서 상당한 그 파장을 미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탈표 부분은 저희가 잠시 후에 좀 더 분석을 해보도록 하고요. 이 같은 야당의 파상 공세에 국민의힘은 나쁜 정치다. 해병대원의 순직을 더럽히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10번째 거부권이 된다면 말씀하셨지만 여당에서도 후폭풍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어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0번째도 10번째입니다만 이번에 이제 부결돼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고 국회로 넘어와서 재의결이 안 되면 말이죠. 부결되면 22대 때는 어떡합니까? 22대 국회가 곧 이제 열리는데 5월 30일부터 22대 국회가 임기가 시작이거든요. 그러면 이 22대 국회 때 과연 이 특검법이 사라지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통령의 논리는 지금 국민들이 납득이 안 된다고 하면 그때 특검을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지금 대체로 여권의 논리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특검하는 게 맞지 않다 이런 논리거든요. 공수처 수사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는 민주당 때 만든 것이다. 왜 당신들이 만들어 놓고 부시냐 뭐 이런 논리인데 그 논리가 지금 한계에 왔어요. 제가 보기에는 객관적으로 볼 때 그 논리가 대단히 진부하게 들립니다. 이제는 워낙 많이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른 논리를.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도 진부하다고 보십니까? 현실적으로 최상병 특검에 대한 여론이 높잖아요 지금. 게다가 이게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게다가 의석수가 지금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많죠. 그러니까 이게 논리로 이제 이 현실을 타개하기가 한계가 왔다는 의미의 진부하다는 거예요. 논리는 훌륭합니다. 맞는 논리인데 다른 논리를 갖다 대면 거기에 대해 또 할 말이 없어져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대통령실과 대통령이 연관돼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지금. 게다가 지금 이 공수처는 수사 역량이 좀 딸려요. 게다가 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연관돼 있는데 검찰의 또 기소권은 검찰이 갖고 있어요. 공수처는 기소권이 없습니다. 공수처는 기소권을 법관, 검사, 경무관 이상의 경찰만 가지고 있어요. 어차피 검찰 기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상태를 다 감안하면은
공수처가 수사 중이니까 이건 특검이 맞지 않는다는 논리가 그래서 대단히 빈약하게 들린다고 네. 이제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네. 거고. 아무튼 22대 때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이 부분을.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영수회담도 지났고 이제 기자회견 지났지 않습니까? 5월 9일 날. 근데 그때 대통령께서 또 거부권 시사하는 발언을 하지 말고 지나간 일입니다만 여야가 다시 좀 논의를 해서 이태원 참사법처럼 좀 이제 여권이 볼 때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항을 좀 손질을 해서 다시 논의합시다. 이렇게 했었으면은 네. 공을 야당에 넘기는 게 되기 때문에 공간이 좀 생기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합의점을 찾자. 예, 합의점을 찾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른바 협치의 정신을 살린다는 명분도 되고 그럴 텐데 이게 단순하게 공수처 수사나 이런 수사가 미진하거나 미흡할 때 그때가 오히려 제가 대통령이죠. 대통령께서 특검을 주장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야당이 저렇게 강력하게 반발하는 건데 일단 22대 때 어떻게 할지 전 참 궁금해요. 또 특검을 발의하면 또 거부권 행사할 건지. 예. 협치의 정신으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좀 그 여지를 좀 열어놨어야 네. 되고 이 공을 어떻게 보면 여당에게 좀 줘서 여당이 좀 재량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뭔가 이렇게 진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공간을 좀 줬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그런 면에서 앞서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국회는 295명 재적 의원이 다 출석한다고 전제했을 때 두 자리 숫자 후반부 정도의 이탈표가 재의결에 필요하다라는 논리고 특히 다 출석하지 않을 거라는 게 일반적인 또 예상이기도 하기 때문에 다 출석했을 때는 17표 맞습니다. 이상이 이탈을 근데 해야만 가결이 가능하죠. 출석 의원 수가 줄어들수록 그렇죠. 그 숫자 또한 같이 줄어들 거고 22대 국회는 그게 8명이라는 숫자가 되고 한 자리 숫자가 된다는 부담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번은 넘길 수 있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다음엔 정말 이게 더 큰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고 뭐 대통령실의 논리와 대통령 기자회견의 논리가 틀린 것도 아니고 또 관례가 또 그 사법 절차나 또는 수사들이 다 끝난 후에 특검이 이루어졌던 관례에 비춰봐서도 예외적이긴 하지만 문제는 앞서 잠깐 나갔습니다마는 여론의 부담이죠. 국민 10명 중 6명 가까이가 특검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여론이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을 설득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게 이제 관건인 거고 논리가 틀렸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하거든요. 지금 57% 정도가 최상병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라는 여론인데 이게 아마 가장 최근 걸 거고요. 대체로 관련 질문에 대해서는 여론이 저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10명 중 6명 가까이 된다라는 거는 어느 쪽이든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나. 그래서 이 간극을 어떻게 메꿀 수 있겠느냐. 이게 이제 추경호 신임 원내대표의 가장 큰 도전이자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재의결 시 필요한 이탈표가 21대에서 22대로 넘어가면 17표에서 8표로 줄어들긴 하지만 문제는 21대 국회에서 22대로 넘어가는 국민의힘 의원이 55명 뿐이에요. 나머지 의원들은 낙선했거나 낙천했거나 또 불출마했거나 이분들 58명 정도가 되는데 이분들의 마음이 어떻게 될지가 또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이번 21대 때는 재의결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설령 그런 이제 부담이 있죠. 국민의힘에게 부담이 있는데 출석 안 할 수 있고 그분들이 낙천했으니까 뭐 5월 30일부터 이제 국회의원이 아니잖아요. 낙선도 그래서 그분들의 마음이 가장 큰 변수다 이런 변수가 될 분석이 수밖에 있는데. 없어요. 그렇다면 이제 17표, 18표는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인데 그래도 당인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윤 대통령의 임기가 3년 남았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이 낙선했다는 이유로 대거 이탈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 같긴 해요. 뭐 알 수 없습니다. 그건 그야말로 추측의 영역이기 때문에 알 수는 없는데 문제는 아까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2대 국회가 곧 시작되거든요. 그때는 어떡합니까? 8표로 줄어든다는 거 아닙니까? 이탈표가 필요한 이탈표가. 그걸 어떻게 만약에 그래서 이탈하지 않아서 추경호 대표가 그야말로 요즘 얘기처럼 추경호 대표 말 따나 단일 대우로 잘 해가지고 단속을 잘해서 이른바 단속을 잘해서 재의결을 막았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이거는 이런 방법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무슨 논리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현실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계속 같은 해법, 같은 경로, 같은 방식으로 접근해가지고 저는 한계가 있지 않나. 게다가 야권이 지금 범야권이 192석이라고요. 아까 지금 보셨잖아요. 지금 대통령실 앞에 가서 특검 막 거부권 하면 안 된다라고 압박을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식이 지금
그 이른바 야당의 태도가 계속 또 강화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네. 그럼 계속 거부권을 할 것인가. 일단 무기는요. 국민의 지지입니다. 근데 국민의 지지가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그 현실을 꿰뚫어보고 현실을 명확하게 직시해야 되는데 자꾸 해묵은 논리로 수사 중인데 왜 이렇게 나쁜 정치냐 이렇게 자꾸 하면요. 이게 한계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네. 겁니다. 저는 그래서 좀 새로운 해법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래서 영수회담도 하고 대통령께서 이재명 대표에게 입원할 때 전화도 걸고 이랬던 거 아니에요? 네. 방식을 바꾼다는 거. 그게 이른바 국정 운영 기조의 변화인 거예요. 그럼 그런 국정 운영 기조의 변화를 시동을 걸었어요. 제가 볼 때 윤 대통령께서. 네. 그럼 그 시동이 가장 정확하고 명징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게 특검법이 어떻게 대응하냐 문제거든요. 근데 그건 여전히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은 다른 뭐 영수회담 전화하고 입원할 때 전화하고 이래서 협치의 모습을 보이는 것과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네. 제가 볼 때. 새 원내대표끼리의 기싸움도 있는 것 같아요. 추경호 원내대표가 단일 대우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과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부결이 되지 않고 가결이 재의결 투표에서 이루어진다면 아마 정치적 책임 논란도 따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단일 대우로 과연 여당의 이어갈 수 있을까? 네. 이게 이제 가장 큰 관건이 되는데 반복된 도전이었거든요. 그리고 충분히 예상됐던 일인데 네. 과연 이제 이 단일 대우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시대하고 별로 맞지 않는 또 이미 지금 가결표를 던지겠다고 공언한 의원들도 몇 명 네, 안철수 의원은 이미 네, 있는 찬성표를 상황에서 던지겠다고 했고요. 그분들이 설득에 의해서 또 입장을 바꾸는 것도 이제 곤란한 상황이 되지 않았나 네. 싶고 또 입장을 바꾼다고 하더라도 뭔가 설명이 돼야 되는 거고 결국은 어디까지 단일 대우를 마련해낼 수 이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인데 뭐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추 대표 이외의 다른 선택을 할 여지는 별로 없었을 거예요. 네. 또 지금 인적 구성상 영남 의원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당선될 가능성이 가장 높기도 했고 네. 현재 주어진 선택지 중에서는 가장 최선이긴 한데 문제는 지금 이 상황과 환경에 맞는 선택이냐는 부분에서는 개인의 능력이나 인품 이런 거하고 관계없이 네. 좀 여지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네. 그런 면에서 지금은 여당의 원내대표는 단일 대우보다는 좀 상상력을 필요로 하는 상상력이요. 자리가 아닐까 네. 생각이 되는데 그런 면에서 사실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네.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정치적 이 레버리지랄까 수단이나 자원이 네. 드러나지 않은 의원들 간의 거래에서는 있을 수 있는 게 많을 수 있겠지만 밖으로 보여질 수 있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존의 어떤 발상으로부터 좀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데 과연 이 또 고위 관료 출신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안정 또는 관리형에 가까운 리더십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가능할지 또 지금 국민의힘의 인적 구성상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실현이 가능할지는 의문이 남습니다만은 네. 반복된 도전에 더 강해진 도전 앞에 옛날 방식의 구태의연한 대응으로는 한계가 분명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문제는 여야가 최상병 특검법에 사활을 걸면서 다른 민생 법안은 모두 중단됐습니다. 이제 총선 이후 보면 19대 국회의 경우는 100개 이상, 20대 국회는 200개 넘는 법안을 통과를 했는데 21대 국회의 경우는 이태원 특별법만 처리했어요. 이제 29일에 21대 국회가 마무리되는데 그 안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물론 땡처리 법안은 안 되죠. 오늘이 며칠이에요? 오늘이 벌써 12일인데 네. 29일이래야 17일밖에 더 남았어요. 그리고 지금 2주 조금 넘게 특검법이 지금 28일 날 본회의 의결한다고 그러는데 그 사이에 여야가 뭐 다른 데 관심이 있겠어요, 지금? 지금 쭉 우리가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만 뭐 22대 국회가 지금 뭐 최악의 21대 국회죠. 21대 국회가 네. 최악의 국회다. 뭐 역대 최대급이다. 뭐 역대급이다라는 얘기 다 하는 거니까 그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어차피 22대 때나 잘해야 되는데 네. 문제는 21대 때 뭐 얼마 보름 정도 남았으니까 보름 남았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말이죠. 22대 국회 또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게 더 걱정이에요 지금. 22대 네. 국회 걱정하시고 계신데 걱정 정도가 아니라 좀 네. 상당한 파란일 것 같아요. 단순하게 무슨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한다, 뭐 정치가 실종됐다 이 얘기는 다들 하는 얘기고 네. 정치 보완을 해야 된다는 얘기 다 합니다만 그런 얘기도 대단히 진부해요. 저도 많이 얘기합니다만 제 스스로가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진부하게 느끼는데 22대 국회 때는 예상 밖에 네. 상상 이상의 무엇이 있을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대단히 우려스러워요 진짜. 22대 국회 상상 이상의 무엇을 우려하셨는데 이제 다음 달부터 22대 국회가 시작되는데 아직 원구성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이제 민주당은 상원격인 법제사법위원회와 또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하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모두 가지겠다는 입장인데 이 여소야대 속의 추경호 원내대표 이 문제 어떻게 풀어갈 걸로 보십니까? 이 문제도 뭐 추 대표의 재량 사항이 아니고 네. 사실 거야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고 우리가 이미 21대 국회 전반부에서 봤던 일이거든요. 그리고 이미 여당 그 원내 대표가 새로 선출되었습니다만은 거야의 원내 대표가 이미 공언을 했어요. 네. 자신의 선거 공약으로 말씀하신 법제사법위원회하고 운영위원회 국회의장까지 국회 운영과 관련된 가장 핵심 포스트들을 다 갖겠다라고 공언을 했기 때문에 네. 협상용이 아니고 이미 원칙을 정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런 면에서는 민주당은 이미 닥치고 공격 모드로 네. 전환을 한 거고 그 출발점이 사실 최상병 특검에 네. 불과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네. 그다음에 아마 김건희 여사 관련한 특검으로 넘어가게 될 거고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박찬대 원내대표가 공식적으로 언급도 했습니다만은 네. 3년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 게 아닌가. 네. 뭐 거야의 원내대표가 언급을 하는 데까지 갔다고 한다면 네. 갈 때까지 갔다. 뭐 그렇겠죠. 네. 뭐 그런 면에서 보면 원래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야기였었을 거고 네. 어떻게 보면 그냥 추정했을 정도로만 나와야 됐던 이야기들이 그 공공연하게 이제는 공식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게 이제 민주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겠는가.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세 개 자리 국회의장,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독차지는 당연한 당연하다. 그들의 수순일 거고요. 네. 그런 면에서는 아마 추경호 원내대표가 할 수 있는 건 아마 별로 없을 거고 이게 절차상 국회 본회의에서 투표로 선출하는 절차를 거치지만 네. 사실 그 전에 정치적으로 거래가 끝난 상황에서 네. 절차로서 하던 거였지만 네. 절차만 보면 하자는 없는 네. 거고요. 다만 지난 21대 국회 전반부에서 봤듯이 거기에 따른 정치적 후폭풍도 계산했을 거고 네. 감안했을 거고 네. 어느 정도 감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겠나. 그러면서 보면 지금은 민주당의 시간이고 이재명 대표의 시간이기 때문에 적어도 올해까지는 네. 민주당의 시간, 이재명 대표의 시간이라고 한다면 뭐 그들의 선택에 따를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 교수님께서는 민주당의 시간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원구성 협상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도 박 교수님 말씀에 대체 동의해요. 지금 민주당은 여러 가지를 고려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 가지 보면 지금 닥치고 공격 모드라고 뭐, 분석을 해주셨어요. 거의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뭐 의석수가 워낙 압도적이고 게다가 이재명 대표가 아주 공공연하게 공격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당 대표가 그렇게 공격적인 얘기 잘 안 하는 편인데 당 대표 입장에서 아주 뭐 대단히 공세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니 해도 제가 아까 상상 이상의 뭐 이런 말씀드렸는데 그 탄핵 얘기 하잖아요. 민주당이 지금 탄핵 얘기하고 그 박찬대 원내대표는 얼마 전에도 불과 며칠 전에도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뭐 취임새에서 이미 뭐 강경 얘기를 모드 했고 발언을 밝혔고요. 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항상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여당이나 윤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말이죠. 국민밖에 없어요. 국회에서 어떻게 협상 가지고 할 시기가 지났다고요. 다시 한번 윤석열 대통령의 시간, 박 교수님이 지금 그 이재명 대표의 시간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윤 대통령의 시간이 오기 위해서는 말이죠. 이대로 가면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절대 돌파구 열리지 않을 겁니다. 이대로 가면. 이거 사실 이런 상태로 계속 스탠스 유지하고 이런 태도를 여권이 유지하는 걸 아마 민주당은 바라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다면 자신들이 원하는 쪽으로 갈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고 볼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쪽은 어떻게 되냐. 윤석열의 시간이 오기 위해서는요. 지지율이 올라줘야 돼요. 네. 최소한도 제가 오늘 아침 신문인가 어제 언론 보도 보니까 취임 2주년에 가장 지지율 낮은 기사가 나왔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고요. 의석수는 지금 압도적으로 적고 그야말로. 네. 게다가 최강의 지금 야당 대표들이고 사법 리스크가 있는 야당 대표예요. 더구나 그것도. 이쪽은 지지율도 낮고 의석수도 별로 없고.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근데 언제까지나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공수처를 지켜보자. 그래서 제가 진보하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네. 저도 그 논리는 동의해요. 전 법률가는 아니지만 맞는 말이죠. 근데 지금 그 얘기만 되뇌이기에는 상황이 너무 사면초가라는 얘기예요. 그 현실 인식의 문제죠. 네. 그래서 간단하다는 말보다는 대통령이나 여당이 국민이 원하는 거에 가까이 다가가려 노력하면 됩니다. 그게 뭡니까?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당장 수용하는 게 너무 부담스럽다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도 우리는 합의와 정신이 용의가 있고 방법을 바꿔야죠. 근데 그 방법이 안 바뀌고 계속 나쁜 정치다, 뭐 이대로 가면 안 된다 그러고
그리고 뭐 이른바 극우 세력들, 유튜버들 뭐 그런 쪽에 기댄다. 만약에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그렇게 돼서는 그야말로 흔히들 하는 말로 세간에서 하는 말로 답이 없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음 주제 한번 보겠습니다. 앞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에 대해서는 사과했습니다. 처음으로 사과를 했고요. 하지만 특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제 아내의 그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있습니다. 도의친이 하는 이런 그 사건에 대한 그 특검 문제도 사실은 지난 정부 한 2년 반 정도 사실상은 저를 타겟으로 해서 검찰에서 뭐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정말 뭐 치열하게 수사를 했습니다.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그야말로 특검의 어떤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그냥 정치 이런 공세, 정치 행위 아니냐. 네, 여사 문제 역시 이제 검찰 수사 지켜보자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법률가의 한계일 수도 있고 같은 게 좀 나쁜 쪽으로 부정적인 쪽으로 표현된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법리적인 부분과 정치적인 부분을 좀 경계선을 모호하게 인식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러니까 법리적으로는 대통령의 설명이 맞을 수 있을 수 네. 있는데 이게 정치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는 게 현재 문제거든요. 최상병 특검법이랑 비슷한 맞습니다. 의미죠. 그래서 네. 10명 중 6명의 국민이 특검을 해야 한다고 믿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법리적으로 설명한다고 이게 설득이 되겠느냐, 공감을 얻겠느냐라는 문제고, 특히 이 문제는 가족 문제에 또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당사자 이외에는 사실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이 존재하는 거고, 주변에 아무리 참모진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참 곤란한 사안일 수밖에 없는 네.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정적 부담이 이제 커질 수밖에 없는 사안인 거고, 최상병 특검의 향배 이후에 아마 두 번째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결국 윤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그 무기, 네. 정치인 중에 윤석열 대통령만 갖고 있는 무기는 3년이라는 남은 임기의 시간이거든요. 이 시간의 정치적 자원을 과연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결심과 어떤 그 정치적 활용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여사님 관련한 특검과 관련해서도 22대 국회에서 아마 최상병 특검과 함께 파상 공세가 예상될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 그런 면에서 기자회견에서 좀 더 전향적인, 아마 대통령 입장에서는 장족의 발전을 한 거는 맞을 수 있는데 네. 문제는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이 간격을 어떻게 메꿀 수 있겠느냐. 이건 온전히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대통령과 용산의 부담만 늘어나는 사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두 특검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총선 이후에 이제 잠룡들이 조금씩 기지개를 펴고 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 일종의 팬미팅을 가졌다고 해요. 이 잠룡 등의 움직임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잖아요. 전당대회에 출마할지 안 할지가 이제 관심일 거예요. 그렇죠.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이. 저도 뭐 정확히는 모르겠고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도 출마하느냐 안 하느냐 가지고 이제 뭐 전망들 많이 하고 그래요. 안철수 의원도 그렇고 이제 그런데 뭐 몇 명이 출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아무튼 지금 말씀 나누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권 주자가 어떤 입장을 표명하냐 문제라고 봐요. 지금 당심 100%냐 아니면 뭐 민심을 거의 이제 반영하냐 해서 전당대 룰 개정 문제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게 현재 이제 총선 대참패하고 난 다음에 지금 국민의힘의 현 주소거든요. 그 역시 유권자들이 보기에 아니 대단히 한가하다. 네. 지금 뭐 잠룡이 나오고 안 나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당의 여건이 엄청 위기에 처하고 있다고요. 유승민 전 의원이 뭐 출마할지 안 할지가 지금 뭐가 이렇게 중요합니까 지금?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 일단 전당대회에 나오는 주자들이 현재 이 대통령이 처한 위기에 대한 해법을 어떻게 가지고 나오냐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전당대회 이야기가 나왔는데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요. 아직 공식 행보를 제기하지도 않았는데 계속해서 목격담이 나오고 있어요. 이번에는 도서관에서 목격이 됐고요. 읽는 책도 나왔습니다. 김보영 작가의 종이의 기원담이라는 책을 읽고 있었고
또 선거 운동 기간에 신었던 운동화도 신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석하세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글쎄요, 그거에 뭐 본인 아니고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많은 양당 모두 지금 이제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연임 여부가 쟁점일 거고, 국민의힘은 이제 앞서 말씀하신 유승민 전 의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 여부가 관건일 텐데, 요새 여론 흐름을 보면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는 좋게 얘기하면 양당의 구심력이 강화되는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 양당의 다양성이 약화되는 건데, 여론의 흐름을 보면 네. 지지층과 각 당의 지지층과 지지층 아닌 사람들의 당대표 선호도가 또는 대표 연임 여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린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당을 좀 더 강하게 좀 지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지금 현 당권파나 구 당권파 쪽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한다면, 반대로 그 당원이 아닌 사람들은 반대의 경향을 좀 보이는 여론이 흐름이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어떤 걸 우선하겠느냐, 정당의 역할이 무엇이냐에 대한 그분들의 생각이 어떤 것이냐가 룰 세팅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고, 출마 여부에도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동훈 위원장 나올 거로 보시는 거죠? 그거야 알 수 없죠. 본인이 아니면은 답변할 수 없는 사안인데, 뭐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는 거는 이건 정답은 없고 해답은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걸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건 온전히 본인의 몫이고, 거기에 따른 정치적 부담이나 결과도 온전히 본인이 안는 것이죠. 네. 한동훈 위원장 전당대회 나오면은 당선될까요?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세요? 가능성 나 높을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는 전당대회 안 나올 것 같았어요. 안 나와야 되고 안 나올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워낙 분위기 보니까 이렇게 뭐 보도도 많이 되고 또 지지율도 뭐 높게 나오더라고요. 그럼 이게 본인이 한동훈 전 위원장 스스로가 나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아마 주위에서 상당히 부추길 겁니다. 대체로 그래요. 정치판에서 보면 말이죠. 어떤 전당대회가 있고 뭐 원내대표 경선이고 무엇이 있건 주위에서는 굉장히 부추깁니다. 그래서 그럼 뭐 지방선거가 너무 많이 남아서 또 잊혀질 두려움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어서 아마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네. 그런데 지금 뭐 이제 전당대회에서 이제 전당대회 룰 때문에 룰에 따라서 이제 그 승패가 갈릴 수 있는데, 룰이 어떻더라도 전 지금 현재로서 한동훈 전 위원장의 승리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몸을 좀 이렇게 내공을 쌓고, 왜냐하면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이 너무 어려워요. 국회 여야 관계가. 네. 여기서 당대표가 돼가지고 크게 이득을 얻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잊혀지는 두려움이 있다 하더라도요. 국민의힘이 점점 어려워진단 말이죠. 그때 한동훈 위원장을 찾겠죠. 그때 등판하는 것하고 지금 선거 참패한지 얼마 안 됐는데, 설령 전당대회가 늦춰진다 하더라도 또 나서 또 내상을 입고 또 여러 가지 말이 나오고 또 다른 당권자들이 흠집을 내고 이렇게 되면 오히려 전 안 나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여권 지지자들이 한동훈 나오시오 할 때 나오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제 생각인데, 그건 뭐 그쪽에서 알아서 할 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 주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목요일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선출을 위한 최종 선거를 진행합니다. 어떻게 예상하세요? 아마 지금까지 보지 못한 국회의장을 보게 되지 않을까. 네. DJ도 못한 일을 이재명 대표가 한 상황인데, 결국은 명심이 결정하지 않겠는가. 명심이 결정하지 않겠나. 그럼 후보 단일화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글쎄요, 이건 뭐 후보들 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다르겠죠. 전반기 의장, 후반기 의장, 또 그 이후에 어떤 정치적 거래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건 그들의 어떤 칩을 갖고 있느냐가 결정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결국은 명심이라 하면 어떤 유형의, 아니면 어떤 분이 의장을 하는 게 차기 대선까지 당을 이끌고 집권하는데 도움이 되겠느냐라는 것에 대한 이재명 대표와 그들의 판단이 결정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네. 그런 면에서는 어느 후보가 되든 결국 명심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어떤 입장을 갖느냐, 물론 공식적으로 그걸 표명할 일은 없겠지만 결과적으로 그게 반영된 선거 결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결국 명심 경쟁이라고 보셨는데 누가 될 거라고 예상하세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나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회의장 후보로 나오신 분들이 명심 경쟁이라고 이제 평론하는 입장에서 얘기가 나올 정도 하면 안 돼요. 저분들이 너무 지금 기계적 중립성은 필요 없다라는 식으로 아주 명시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그건 잘못된 겁니다. 국회의장은요, 어쨌든 중립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부담스럽다면은 어떻게든 균형을 취해서 여야 간의 이 쟁점 있는 걸 합의시키려 노력하는 게 국회의장입니다. 이거 그런데 저분들 저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뭐 그건 대놓고 선명성이죠. 그건요, 국회법이나 헌법 정신에도 위배돼요. 국회법에도 국회의원은 당론, 거기 당론이라는 단어는 안 나옵니다만 당에서 결정한 여러 의사들이 기속되지 아니해야 된다는 게 나와 있어요. 국회법에 나와 있고
헌법에도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으로서 양심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나와 있다고요. 네. 국회의원도 그렇고 국회의장은 물론이겠죠. 근데 국회의장이 기회적 중립을 취하면 안 된다는 말이 그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전 그래서 네 분이 누가 될지 잘 모르겠고요. 결선 투표가 있으니까 아마 이제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마음이 실리는 분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분들이 이제 어느 분이라도 되면 달라질 거예요. 아마 국회의장이 돼서 그렇게는 안 하시겠지만 적어도 아무리 명심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명색이 대한민국 세계 국회의장인데. 10대 네. 경제 대국이라는 대한민국 국회의장인데 후보인데 어째 그런 말을 합니까? 이제 그 말씀 한마디로 가름하겠습니다. 선출되고 나면 네. 달라질 것이다. 네. 네, 국회의장 선거까지 예측해봤습니다. 네, 정치권 이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